캄캄한 근데 오늘 저는 그 박헌영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해방전국에서 공산주의 운동에 남한에서 공산주의 운동의 대표적인 활동가인 그 박헌영이 최근에 그 굉장히 그 인터넷상에서도 그의 이력서를 보면은 은근히 미화되고 있는 걸 보고 제가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위키피디아 그 인터넷 백과사전을 보니까 박헌영에 대해서 굉장히 그 자세하게 써 있는데 거기에 은근히 독립운동을, 박헌영의 독립운동을, 공산주의 운동을 은근히 미화하고 찬양하는 그런 문자를 보고 조금 제가 쇼크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거 저런 걸 떠나서 어떤 자료가 많이 도움이 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근데 대한민국 해방전국에서 박헌영이라는 인물이 없었더라면은 대한민국이 건국되는 과정에서는 좀 더 피를 덜 흘리지 않는가. 일반 그 민중이든지 국군이든지 경찰이든지 그 피를 덜 흘렸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그만큼 박헌영이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하고 배후에서 미군정 45년과 48년 사이에 저 이전 미군정 시절에도 공산주의 운동으로 맹활약을 했던 인물로서 박헌영을 빼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박헌영을 좀 다시 한번 기억하자는 의미에서 박헌영에 대한 이력을 좀 더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박헌영은 그 1900년 5월 28일생이라 그래요. 충청남도 예산에서 출생을 했는데 나라가 거의 망할 지경, 러일 전쟁 4년 전에 탄생을 했던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일제 식민지 시대를 일제 강점 시대를 아주 온몸으로 고민한 그런 세대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1956년 12월 달에 6.25 전쟁, 남신 전쟁에서 김일성이가 패전의 어떤 희생양을 찾아야 되는데 남로당 계열 박헌영을 미제 간첩으로 몰아가지고 1956년 12월 5일 날 처형을 시켰습니다. 북한으로 갔죠. 가서 거기서 미제 간첩으로 몰려가지고 처형이 됐고, 이 사람이 인터넷상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직종을 가졌다고 이렇게 이제 잔뜩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독립운동가로서, 물론 독립운동가라는 것은 공산주의 계열, 공산주의 운동이죠. 공산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로서 언론인으로 동아일보, 조선일보 기자라든가, 또 노동운동가로 또 북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부수상입니까? 부수상 겸 외상을 지낸 정치가로서 이렇게 화려한 이력서를 보여주고 있지만 핵심은 공산주의 운동가였거든요. 독립운동을 하는 과정에서도 공산주의 운동했다는 거, 이 점이 강조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특히 이제 해방전국에서는 조선공산당 창당에 기여하고, 또 좌익정당을 합친 남로당 당수로 또 활동을 하고, 박헌영이 극렬 반대한 것이 남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미군정이 추진한 좌우 합작 운동에 극렬하게 반대하고, 이것이 이제 이원영하고 또 갈등을 빚었고, 또 김일성이 주도한 1948년 남북 협상 과정에서 좀 참여를 했었고, 그런데 또 여기서 주목을 할 것은 반기독교적 공산주의 운동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는 철저한 마르크스 레닌주의자이기 때문에 미제국주의를 자신의
주적으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 사람의 그 탄생 과정은 이제 조선 말기에 몰락한 양반 지주 계급이죠. 박현주라는 인물의 그 첩의 소생입니다. 서자로 태어났고 엄밀하게 말하면 조선공산당의 핵심 인물, 지도자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투옥과 추록을 거듭하면서 굉장히 독했죠. 고문 과정에서도 동료라든가 동네 이름이라든가 그 조직 있던 대포선을 누설하지 않은 어떤 그 아주 굉장한 그 인물이다. 고통을 참았던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1927년에 이제 재판에서 이제 당 조직하고 당원 진술하라고 해가지고 폭행도 하고 고문도 엄청나게 고문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제 막 미충학이가 돼가지고 인분 자기 똥이죠. 똥을 막 벽에 바르고 먹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고 미치광이 행세를 하면서 정신 이상자로 이제 돼가지고 마침 보석으로 이제 풀려나가 이제 탈출을 도망가 국경선을 넘는 그런 일도 있었고 일제시대 때 조선공산당과 고려공산청년회 그걸 이제 공청이라 그러는데 고려공청이라고 하는데만은 30대 이하의 그 청년 공산주의자들 운동 고려공산청년회 주요 핵심 인사였던 것이고 계속 이제 일제가 이제 수색을 하는 과정에서도 조선공산당이 무너지면 또 창당하고 조직 활동하고 이러다가 이제 해방을 맞게 됐는데 해방이 이전에 1940년 이후에는 이제 조선총독부 탄압을 피해가지고 광주에 내려가서 벽돌라든가 귀화공장 노동자로 이제 위장 취업해가지고 지하 활동을 통해 가지고 공산당 재건운동 조직을 지도를 하게 됩니다. 자, 1945년 이후 해방 전국에서는 조선공산당 재건하라는 코민테른의 지시를 받으면서 이제 해체가 되었지만 그 코민테른의 지시가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이죠. 그래서 조선공산당을 재건해가지고 건국준비위원회, 건준이라고 그러죠. 건국준비위원회 또 민전, 민주주의 민족전선 등에 개입해가지고 좌익 공산 정치인으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궁금한 것이 일제시대 때하고 해방 이후에 공산주의자들의 숫자가 어느 정도 됐는가 참 저는 이제 궁금하게 생각했는데 이제 좀 자료를 보니까 1945년 10월경입니다. 10월경에 남조선 공산당 중앙위원회 소속이 약 한 3,000명 정도 되고 그 적지 않은 숫자죠. 그리고 45년 12월 달에는 두 달 만에 공산주의자들이 세력이 급증하면서 15,000명으로 증가한다는 이런 그 자료가 나오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건준 활동이라든가 인민공화국이죠. 그 산하의 그 위원회의 활동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활발해져서 공산주의자로 등록한 인물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이 45년 10월부터 45년 12월 말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 미군정은 이 좌익 공산주의 계열에 대해서 이제 이 억제하고 탄압을 어느 정도 할 수밖에 없죠. 네. 45년 12월 12일 미군정은 인민공화국을 불법화하면서 좌익들의 불만이 이제 고조될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인민공화국이 원래 이제 45년 9월 6일 미군이 들어오기 전에 미군이 남한에 들어오기 전에 9월 6일 이제 출범을 했고 또 9월 14일 내각을 발표해 가지고 이제 자기들이 뭐 이승만 이런 사람들은 상의도 안 하고 주석을 이승만 부주석을 이원영으로 해 가지고 인공을 출범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미군정이 12월 달에 이제 인민공화국을 불법화하면서 미군정하고 인민공화국 이런 공산주의 계열하고 전면 대결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런 과정에서 일단 인민공화국을 미군정이 불법화시키고 그 다음 해인 1946년에 그 5월달에 그 유명한 정판서 위패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판사라는 그 신문이라든가 이런 신문 잡지를 만드는 인쇄 공장이 정판서인데 정판사라는 곳에서 위조 지폐를 만들다가 이제 미군정에 의해서 적발되고 노발대발한 미군정은 조선공산당을 불법화시킵니다. 그리고 미군정은 대대적인 그 수사 검색이 있고 그 당시에 그 조선공산당 책임 비서였던 박헌영이가 미군정의 검거를 피해가지고 그 해에 10월 16일이죠. 관속에 숨어가지고 월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쪽에 있으면서도 남한의 그 대규모 그 도시 폭동 또 게릴라전을 모의 지령을 했는데 그건 뭐 일제 시대 때에 게릴라전이라든가 도시 폭동을 생각만 했지 엄두를 아직도 시기상조라 해가지고 엄두를 못 냈었는데 막강한 일본 군대가 패전해가지고 물러간 뒤에 이제 치안이라든가 이런 우리나라 국군이 형성되지 않은 건국되기 전이었으니까 국방경비대라든가 경찰이라든가 이런 치안에 일제보다는 아무래도 치안이 굉장히 취약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대대적인 도시 폭동, 게릴라전을 모의를 하고 지령을 하게 되었고 또 이제 자료를 보면 그 소련에게 무기라든가 자금 지원을 여러 차례 요청했다는 것이 자료상 확인되고 있습니다. 소련 북조선에 있는 그 군사령관, 소련 군사령관 그 스튜코프의 일기에서 보면은 여러 차례 스튜코프가 박헌영 쪽에 무기라든가 자금 지원을 했다는 것이 자료로 나오고 있습니다. 1948년 4월에 열린 남북 협상에 참여를 했는데 특히 이제 그는 남한에서 추진되는 좌우익 합작 정부 구성을 비판하고 남한에 내려오는 것을 거절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9월 9일이죠. 1948년 9월 9일 북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수립됐을 때 거기에 이제 수상은 김일성이고 부수상 겸 외무장관을 지냈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6.25 전쟁 김일성에서 저질러진 6.25 전쟁이 폐전이 되면서 희생양을 찾아가지고 김일성은 박헌영이를 미제의 간첩이라는 이유로 숙청을 하면서 희생되었는데 그를 추종했던 남한에서 올라갔던 남로당 계열 세력들이 거의 다 박헌영과 함께 처형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많은 종북 세력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김일성, 김정은을 찬양하고 하는 종북 세력들이 암세포처럼 불어나는데 그래서 공산주의 통일이 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종북 세력들이 처음에는 뭐 완장차고 훈장차일지는 모르지만 부르자 물을 먹었던 세력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박헌영과 남로당 계열이 김일성에 의해서 이용당하고 토사구팽 처형당하듯이 과연 국내의 종북 세력들이 오랫동안에 공산화됐어도 북의 영향을 누릴 수 있을까요? 천만에요. 그것은 박헌영과 남로당이 어떻게 비참하게 한국전쟁 이후에 패전의 구실로 핑계거리로 되어서 비참하게 숙청당했는가를 보면은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박헌영은 일제시대 때도 기독교를 제국주의 침략의 하나의 앞제비랄까 앞편으로 보고 신랄하게 비판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 시대에 끝까지 많은 이 독립운동가들이 공산계열이든 뭐 비공산계열이든 전향각서도 쓰고 이렇게 진입한 흉내를 좀 냈는데 끝까지 전향하지 않고 전향각서도 쓰지 않고 항일운동을 지속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독한 독종스러운 일면이 있다 하는 점입니다. 공산주의 신념에 투철한 사람은 그렇게 되는가 봐요. 그 신념에 투철하고 스탈린의 가르침,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철저히 신봉하고 거의 별로 그렇게 오류가 있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일제에서 이제 공산당 탄압이 한 5차례 거쳐 이루어지면서 당이 해체가 되는데, 일제경찰과 조선총독부가 가장 경계해야 할 적을 누구로 하면 공산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사라든가 신문이 아주 굉장히 치열하고 또 가혹하게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1927년 12월 달에는 조선공산당 재건운동의 지도자로서 코민테르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고, 한국의 공산주의자들로부터도 박헌영 하면 공산주의자로서는, 이론가로서는 이거다 이제 인정을 받게 됐대요. 그러면서 이제 체포도 당하고 수배도 당하고 도피 은신을 하면서 조선공산당 재건운동을 그토록 맹렬히 추진했고, 45년 8월 광복 직후에도 조선공산당을 재건을 했던 겁니다. 다만 이제 거기에서 조선공산당을 재건하는 가운데서 자신 공산주의자들 내부에서 상당히 복잡한 권력 암투, 헤게모니 투쟁이 대단히 치열하게 전개되어서 북한에 있는 이 소련 고문들도 애를 먹었고, 모스크바에서도 왜 그렇게 남한에 있는 공산주의 계열들이 서로 암투가 심하냐고 해서 눈살을 많이 찌푸렸다고 합니다. 근데 박헌영의 위기라는 것은 남한 내부의 무슨 라이벌이지만은 북한에서 새로운 젊은 피, 40도 안 된 김일성이가 부각이 되고, 김일성이 슈트코프라든가 이런 인물들을, 소련의 군사 고문을 맡고 있던 소련 고문단에 의해서 김일성이가 부각이 되면서 박헌영은 정치적 위기를 맞이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각 국가마다 공산당은 하나였거든요. 근데 이제 두 개가 생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소련에서는 소련과 이제 중화인민공화국, 어떻게 보면 중화인민공화국 쪽에서 이제 김일성에게 힘을 받쳐주면서 북조선에서 조선공산당의 분국을 세우고, 그게 이제 김일성이가 이 지도자로 등장을 하게 되는 북조선 노동당이 창건되면서 남한에 있는 남조선 노동당과 양쪽의 라이벌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당대당 북쪽의 북조선 공산당하고 남한의 남로당이 서로 이제 당대당 통합을 해가지고 조선노동당으로 되면서 이제 박헌영의 위세가 이제 접차적으로 48년 4월 김구식이 올라갔을 때 남북 협상 분위기 보면은 이미 박헌영이는 김일성에게 어떤 헤게모니를 상당히 잃어버린 그런 상태가 되고, 박헌영이 조직한 조선공산당이 이제 와야 되는 그런 국면을 맞게 되었습니다. 왜냐면 박헌영이는 46년 10월 달에 북한으로 도주를 했고,
자신의 그 뿌리는 남한에 있는 남조선, 남로당은 남한에서 활동하는데 자기는 북으로 도피했으니까 아무래도 활동이 점차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일제시대 때 조선일보, 동아일보에 기자 생활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이제 글도 많이 쓰는데 상해 쪽도 가고 하면서 가명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이정, 이춘, 또 덕영 이런 말도 아우를 쓰고, 또 이제 가명이 아우가 이정, 이춘이고 자가 덕영이라 그러는데 그 가명이 한 4-5개 됩니다. 가명이 이두수, 이춘, 왕양옥, 박건일, 김성삼이라는 가명을 썼습니다. 예. 그리고 박헌영의 별명을 역사가들이 이렇게 붙이는데 조선의 레닌이다. 조선의 레닌이다. 조선의 레닌이다.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한 최대의 방해 해방꾼이죠. 그리고 건국 이후에 북한에서 반란을 주도했다. 반란과 폭동을 사주하고 반란을 주도했다. 미군정 때는 남한에 폭동을 주도한 인물이고 48년 8월 대한민국 건국했을 때는 반란을 주도한 인물이죠. 북한에서 반란을 남한에 있는 자익 공산 세력에게 반란을 코치한 주도한 인물입니다. 근데 암흑 속의 별이니 비운의 혁명가라는 말을 붙이기는 너무 멋들어진 저는 대한민국 건국을 완전히 깽판 망친 세력인데 건국 과정에서 건국 이후에 엄청나게 피를 흘리게 만들었는데 국군이라든가 이런 죄 없는 사람들을 도시 폭동이라든가 게릴라전, 지리산이라든가 이런 빨치산의 이연상이니 뭐니 빨치산 조직하게 해가지고 강동학원인 해가지고 대한민국이 건국하는 과정에서 그야말로 이 해코지를 굉장히 많이 했던 인물이 박헌영입니다. 근데 지금 가만 보면은 여러 가지 이런 책들 보면은 박헌영이 얼마나 큰 건국에 해코지를 했는가, 얼마나 큰 재상을 기록을 했는가, 악업을 했는가, 악행을 저질렀는가에 대해서 방송이든지 언론이든지 그런 것이 지금 묻혀지고 있지 않는가. 어떻게 보면 미화한 그런 많은 그 책이라든가 방송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독립운동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박헌영이가 요새 지금 문재인 씨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1929년 건국 했다는 그런 말해가 논란을 불러 일으켰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자편행된 역사인식을 통해 가지고, 북한에 갔던 그 공산계열, 공산주의 독립운동가 훈장을 추수하자고 했었죠. 그런 거며. 그 다음에 홍범도 같은 인물들. 또, 공산당에 입당한 홍범도 같은 인물들을 유해를 또 오게 해가지고 거창하게 또 이런 그런 세레모니를 전출을 하는 거 보면은, 조금 지나면 이제 박헌영도 이제 위대한 독립운동가로 이렇게 이제 또 추모할 수 있는 그런 모션, 영화도 나올 수도 있죠. 박헌영을 위한 전기도 나올 수 있고, 영화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한번, 일제시대 때 해방전국에서 공산주의 운동가를 다시 한번 좀 재정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한 말씀 드렸습니다. 나중에 또 박헌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활동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